청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한 북학론, 조선에 들어오는 서양과 청의 문물들, 그리고 모내기법과 같은 새로운 농업기술의 발달, 대동법이 가져온 상업의 발달, 여기에 전국적으로 유통하게 된 상평통보라는 화폐까지 조선은 그야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역사에 대한 궁금증 모두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단 현장은 이 사람이 갑니다. 요새 이 한양을 보면 말이지, 이 새로운 문물도 많이 들어오고, 이 더더군다나 이 청하고 일본하고 무역을 해가면서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대. 그래서 그런지 이 한양을 보면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또 활기차 보인다 이거지. 아름다운 한양에서 살렵니다. 아니 내가 그렇지 구경 안 하. 그래 구경 그만하고. 알았어 간다고 가. 참네. 간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에? 실학자? 볼까? 실학자 만나러 가보지 뭐. 실학자 어딨나? 가보지 뭐. 안녕. 바쁘신 와중에 실학자들의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반에 대한 비판이 늘고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학자들은 사회 문제 해결보다는 이론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백성들의 고충이 해결될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학자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농민들이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농사를 짓는 건 농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선비, 농민, 상인 등 신분에 따라 토지를 나눠줘야 합니다. 농민들에게 땅을 더 많이 주는 것이죠. 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잃고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이 사라질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전국의 땅을 정자 모양으로 나누어 마을별로 모두 같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수확량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많이,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 9분의 1 면적에서 나오는 곡식은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역시 농업을 개혁시켜야 더 잘 사는 조선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의 조선은 농업만을 중요시 여기고 상업과 수공업을 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해야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청나라는 오랑캐라 하여 무시하는 지금의 분위기는 옳지 않아요. 좋은 점은 배워야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레입니다. 바닷가 사람들은 생선이 많아 밭에 거름 등으로 써버리지만 서울에서는 생선이 없어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레만 있다면 생선이 나라 곳곳에 전달될 수 있으니 백성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또 청나라와 무역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선이 부강해질 수 있어요. 또 화폐를 많이 만들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업이 발전할 수 있어요. 오, 멋져. 아하.
이 지금까지 조선을 이끌어온 학문 성리학. 하지만 이젠 이 성리학만 가지고는 조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조선을 좀 더 부강하게 만들고 싶은 학문, 바로 실학이지, 실학. 이 실학자들은 말이야, 조선을 좀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토지 제도도 좀 바꿔보고, 화폐도 좀 널리 사용하게 해보고, 이 교통수단도 좀 바꿔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지. 똑똑해, 똑똑해. 어쩜 저렇게 똑똑할까? 안다니까, 나 똑똑한 거 안다니까. 정약용 선생님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 내 얘기가 아니었나? 정약용? 내 라이벌인가? 라이벌? 그래서 이거 근데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야? 한번 가볼까? 저긴가? 아니 저게 뭐야? 이상하게 생겼네. 어서 오시오, 선희 여사. 아니 이거 정약용 선생 아니십니까? 여기는 어쩐 일로? 어쩐 일이긴요. 정조대왕의 어명을 받들어 화성을 만들고자 왔죠. 화성을 만들다 보니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 같아 내가 이 거중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거중기. 그러니까 이 들거, 무거울 중, 기계기. 그러니까 풀이하자면 이 무거운 물건을 드는 기계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이 보니까 이 거중기가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 위에 도르래가 많고 요 아래도 도르래가 많네요. 그렇소, 그렇소. 아주 똑똑하시오.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로 만든 것이오.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어. 여기 화성을 만들 때 11개의 거중기를 사용했더니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10년 걸릴 공사기간을 2년 반 만에 끝냈으니까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 무거운 것도 퍽퍽 들고, 생각해보니까 이 거중기만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수박도 엄청나게 많은 떡도 엄청나게 많은 고구마도 정말 아름다운 기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중기로 이 수원에 있는 화성을 지었다면서요. 근데 이 화성이 뭡니까? 화성은 정조대왕께서 제게 설계하라고 한 꿈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지요. 꿈의 신도시? 정조가 꿈의 도시인 화성을 세우려고 한 이유는 그의 할아버지 영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조 대왕 때는 말이죠, 신하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서 마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왕권은 약해지고 그 피해는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조는 탕평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탕평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쪽 세력, 이쪽 세력, 어느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신하들을 골고루 등용해서 관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탕평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루 사귀고 치우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두루 사귀지 못하는 것은 소인의 마음이라. 자, 이 글귀가 쓰여진 탕평비를 성균관 입구에 세워두었습니다.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영조의 손자
조선 제22대 왕 정조입니다. 정조 역시 할아버지 영조의 탕평책을 실시하고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해줄 인재를 기르고자 했지요. 그 방법 중 하나가 규장각. 이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통해서 젊은 인재를 길러내고자 했습니다. 규장각에서는 학문도 연구하고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차별받았던 서얼들도 관리로 뽑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실학자 유득공과 박재가이지요. 이들은 서얼 출신이었는데 이 서얼이란 양반의 아들이기는 하나 이 본부인 조강지처가 아닌 첩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얼들은 말이죠. 과거 시험에 문과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여러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조는 서얼 차별을 줄이는 사회 제도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조가 이런 개혁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정조는 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자신을 굉장히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조를 암살하고자 하는 무리들이었죠. 정조는 꿈의 도시 화성을 짓습니다. 일단 수원에 자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화성을 짓고 한양 대신 제2의 도성으로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즉 수원 화성은 정조의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여기가 화성이로구만. 화성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화성 안내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안내를 들으실 분들은 손! 저요! 저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성은 둘레 5.7km로 성벽의 높이는 평균 5에서 6m 정도입니다. 5, 6m면은 내 키에 이 서너 배 정도 되겠구만. 근데 말이죠. 질문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 성벽이 고불고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구불구불하게 만들면 더욱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성을 쌓을 때 직육면체 화강암만을 사용했었는데요. 화성에는 화강암뿐만 아니라 벽돌이 사용되었습니다. 벽돌과 석회로 벽을 쌓고 그 벽 안에 흙을 채우면 화포의 강한 공격에도 성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벽돌은 69만 5천 장이죠. 이 벽돌 굽는 제도는 북학론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과학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화성의 설계는 정조의 신임을 받는 젊은 실학자 정약용이 설계하였고 동양과 서양의 과학기술이 이용된 아주 훌륭한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성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화성에는 동쪽에 창룡문, 서쪽에 화서문, 남쪽에 팔달문, 북쪽에 장안문, 이렇게 4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들보다 더 높게 세워진 이곳은 공심돈입니다. 적을 살피거나 공격하기 위한 곳이죠. 그럼 그러한 군사는 어디서 훈련하느냐 하면 바로 이곳 서장대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흐르는 수원천의 수문을 담당한 화홍문도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성곽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우수한 기능을 갖춘 조선시대 성곽입니다. 그래서 1997년에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이 보니까 말이죠. 이 수원 화성이 이 정치적, 군사적, 상업적으로 아주 멀티입니다. 멀티야. 잘 지었어. 근데 말이죠. 이렇게 지어만 놓고 혹시 이 정조대왕이 뭐 안 오거나 그런 거 아니죠? 자주 오셨습니까? 그럼요. 정조는 자주 오셔서 이곳 수원 행군에 머물렀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이곳으로 오려면 한강을 건너야만 했는데 그때 사용하려고 이 배다리도 만드셨는걸요. 아, 배다리. 그러니까 배를 연결해서 만든 다리다 이 말씀이죠. 이 배를 양쪽으로 쭉 연결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널찍한 판자를 쫙 깔아서 거기에 사람도 지나다니고 말도 지나다니고 이 짐도 지나다니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야, 장관이다. 장관이야. 자, 이런 멋진 수원 화성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정조와 정약용의 찰떡궁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정조가 죽은 이후로는 정약용의 정치적인 활약도 마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정약용을 시기한 사람들이 정약용을 모함해서 이 정약용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정약용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 갔을 때 머물던 곳, 바로 다산초당입니다. 정약용은 이곳에서도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해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현실 사회에 대한 개혁안을 담은 경세의 유표부터 지방관리의 마음가짐을 담은 목민심서까지 말이죠. 이런 책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골고루 인재를 등용시킨 개혁군주 정조, 그리고 이 정조가 굉장히 아낀 젊은 실학자 정약용. 이 정약용이 이 최첨단 기계와 재료로 초고속으로 만든 수원의 화성. 야, 이 세종대왕 이후로 조선 후기에 이 문화의 황금기가 폈어요. 황금기. 근데 말이야, 이 황금은 빛나잖아. 반짝반짝 황금기 아름답게 빛나네 나처럼. 조선 후기에 반짝반짝 황금기 잘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엔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아마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내 말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럼 안녕. 이 무거운 물건을 드는 기계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이 보니까 이 거중기가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 위에 도르래가 많고 요 아래도 도르래가 많네요. 그렇소, 그렇소. 아주 똑똑하시오.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로 만든 것이오.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어. 여기 화성을 만들 때 11개의 거중기를 사용했더니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10년 걸릴 공사기간을 2년 반 만에 끝냈으니까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 무거운 것도 퍽퍽 들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 거중기만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수박도 엄청나게 많은 떡도
엄청나게 많은 고구마도 정말 아름다운 기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중기로 이 수원에 있는 화성을 지었다면서요. 근데 이 화성이 뭡니까? 아, 화성은 정조대왕께서 제게 설계하라고 한 꿈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지요. 꿈의 신도시? 정조가 꿈의 도시인 화성을 세우려고 한 이유는 그의 할아버지 영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조 대왕 때는 말이죠. 신하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서 마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왕권은 약해지고 그 피해는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조는 탕평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탕평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쪽 세력, 어느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신하들을 골고루 등용해서 관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탕평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루 사귀고 치우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두루 사귀지 못하는 것은 소인의 마음이라. 자, 이 글귀가 쓰여진 탕평비를 성균관 입구에 세워두었습니다. 오, 여기가 화성이로구만. 화성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화성 안내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안내를 들으실 분들은 손! 저요! 저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성은 둘레 5.7km로 성벽의 높이는 평균 5에서 6m 정도입니다. 5, 6m면은 내 키에 이 서너 배 정도 되겠구만. 근데 말이죠. 질문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 성벽이 고불고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구불구불하게 만들면 더욱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성을 쌓을 때 직육면체 화강암만을 사용했었는데요. 화성에는 화강암뿐만 아니라 벽돌이 사용되었습니다. 벽돌과 석회로 벽을 쌓고 그 벽 안에 흙을 채우면 화포의 강한 공격에도 성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벽돌은 69만 5천 장이죠. 이 벽돌 굽는 제도는 북학론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과학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화성의 설계는 정조의 신임을 받는 젊은 실학자 정약용이 설계하였고 동양과 서양의 과학기술이 이용된 아주 훌륭한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성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화성에는 동쪽에 창룡문, 서쪽에 화서문, 남쪽에 팔달문, 북쪽에 장안문, 이렇게 4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들보다 더 높게 세워진 이곳은 공심돈입니다. 적을 살피거나 공격하기 위한 곳이죠. 그럼 그러한 군사는 어디서 훈련하느냐 하면 바로 이곳 서장대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흐르는 수원천의 수문을 담당한 화홍문도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성곽의 꽃이라 불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10년 걸릴 공사 기간을
2년 반 만에 끝냈으니까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 무거운 것도 퍽퍽 들고. 아이, 생각해보니까 이 거중기만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수박도 엄청나게 많은 떡도 엄청나게 많은 고구마도 정말 아름다운 기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중기로 이 수원에 있는 화성을 지었다면서요. 근데 이 화성이 뭡니까? 아, 화성은 정조대왕께서 제게 설계하라고 한 꿈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지요. 꿈의 신도시? 정조가 꿈의 도시인 화성을 세우려고 한 이유는 그의 할아버지 영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조 대왕 때는 말이죠, 신하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서 마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왕권은 약해지고 그 피해는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조는 탕평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탕평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쪽 세력, 이쪽 세력, 어느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신하들을 골고루 등용해서 관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탕평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루 사귀고 치우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두루 사귀지 못하는 것은 소인의 마음이라. 자, 이 글귀가 쓰여진 탕평비를 성균관 입구에 세워두었습니다.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영조의 손자, 조선 제22대 왕 정조입니다. 정조 역시 할아버지 영조의 탕평책을 실시하고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해줄 인재를 기르고자 했지요. 그 방법 중 하나가 규장각, 이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통해서 젊은 인재를 길러내고자 했습니다. 규장각에서는 학문도 연구하고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차별받았던 서얼들도 관리로 뽑아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영조의 손자, 조선 제22대 왕 정조입니다. 정조 역시 할아버지 영조의 탕평책을 실시하고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해줄 인재를 기르고자 했지요. 그 방법 중 하나가 규장각, 이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통해서 젊은 인재를 길러내고자 했습니다. 규장각에서는 학문도 연구하고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차별받았던 서얼들도 관리로 뽑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실학자 유득공과 박제가이지요. 이들은 서얼 출신이었는데 이 서얼이란 양반의 아들이기는 하나 이 본부인 조강지처가 아닌 첩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얼들은 말이죠, 과거 시험에 문과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여러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조는 서얼의 차별을 줄이는 사회 제도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조가 이런 개혁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정조는 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자신을 굉장히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조를 암살하고자 하는 무리들이었죠. 정조는 꿈의 도시 화성을 짓습니다. 일단 수원에 자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화성을 짓고 한양 대신 제2의 도성으로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즉, 수원 화성은 정조의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여기가 화성이로구만. 화성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화성 안내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안내를 들으실 분들은 손! 저요! 저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성은 둘레 5.7km로 성벽의 높이는 평균 5에서 6m 정도입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또 활기차 보인다 이거지. 아름다운 한양에서 살렵니다. 아니 내가 그렇지 구경 안 하. 그래 구경 그만하고. 알았어 간다고 가. 참네. 간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에? 실학자? 볼까? 실학자 만나러 가보지 뭐. 실학자 어딨나? 가보지 뭐. 안녕. 바쁘신 와중에 실학자들의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반에 대한 비판이 늘고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학자들은 사회 문제 해결보다는 이론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백성들의 고충이 해결될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학자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농민들이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농사를 짓는 건 농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선비, 농민, 상인 등 신분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농민들에게 땅을 더 많이 주는 것이죠. 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잃고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이 사라질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전국의 땅을 정자 모양으로 나누어 마을별로 모두 같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수확량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많이,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 9분의 1 면적에서 나오는 곡식은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역시 농업을 개혁시켜야 더 잘 사는 조선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의 조선은 농업만을 중요시 여기고 상업과 수공업을 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해야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청나라는 오랑캐라 하여 무시하는 지금의 분위기는 옳지 않아요. 좋은 점은 배워야죠.